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일요일 뉴스타스 1부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밤샘 진화 작업도 벌어졌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의 경우 진화율이 25% 수준으로 아직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손효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밤사이 산불 진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산림당국은 해가 진 뒤부터 야간 체제로 전환해 밤샘 진화에 나섰습니다. 진화 작업의 핵심인 헬기는 밤에 띄울 수 없는 만큼 진화 대원들이 방화선을 사수하고 불길이 확산하지 않도록 사투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어젯밤 10시 기준 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만 847헥타르, 축구장 1180여 개 면적 규모고 남은 화선, 즉 불길의 길이도 26km에 달합니다. 인명피해 규모도 커졌는데 어젯밤 고립됐다가 실종됐던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산청 산불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진화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어젯밤 같은 시각 기준 진화율이 6%로 산림당국이 야간 진화 인력 1,3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좀처럼 불길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처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들도 대거 대피했고 전소된 울람사를 비롯한 문화유산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산불이 난 경남 김해 진화율은 50%, 울산 울주도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추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시설의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도 이뤄지게 됩니다. 또 지방세 등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 지원도 이뤄집니다. 주말을 전후해 전국 곳곳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국가위기경보가 상향됐습니다. 꺼져가던 산불이 강풍에 되살아나며 빠르게 번졌는데요. 공중 진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 금요일 오후 3시 25분쯤. 건조한 날씨에 바싹 마른 낙엽이 불씨가 돼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발생 1시간 만에 산불 대응 1단계, 3시간 20분 뒤엔 올해 들어 처음 대응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면서 당국은 헬기 40여 대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오전 진화율이 70%에 이른 상태. 하지만 낮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잠잠하던 바람이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기온은 오르고 습도는 더 낮아지면서 불은 급속도로 번졌고 진화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화선 역시 길어졌고 산불 영향 구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한참 바람이 거세지던 그 시각 경북 의성과 울산에서도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불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면서 계속 북쪽으로 이제 불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였어요. 순식간에 막 확 번져버려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울산의 경우 산불의 위협으로 고속도로 나들목이 한때 양방향 통제됐고 의성 산불은 산청에 이어 올해 2번째 3단계 산불로 커졌습니다. 조기 진화가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르면서 헬기를 분산 투입하느라 공중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풀리면서 목금 그냥 이틀 동안 엄청 따뜻했지 않습니까? 20m씩?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짝바짝 말라버리네요. 진화 헬기를 분산해야 되니까 상황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역량도 분산되니까 완전히 악전 코스죠. 결국 산림청은 오후 들어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상향 발령했습니다. 따뜻하고 메마른 날씨와 강풍으로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위험이 큰 상황.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불 방지와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읍내까지 번져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급히 다른 곳으로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불 연기가 번지며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철로까지 번진 산불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은 희뿌옇고 구급차들이 늘어선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산불이 끝내 읍내로까지 번지자 요양병원 환자들을 급히 이송하게 된 겁니다. 차가 한 10대 정도 들어가서 대피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읍내까지 산불이 번져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의 근처까지 불이 번진 상황이라서. 소방당국 등은 공립요양병원 환자 150명을 안동 도림요양병원으로 이송했고 또 다른 요양병원의 환자 70명도 대피 조치했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도로 위는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산불 연기가 넓게 퍼지면서 결국 부산 울산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도로 양방향 모두 통제됐습니다. 진화 작업 과정에서 한때 통행이 재개되기도 했지만 산불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 통제와 해제가 반복됐습니다. 의성 지역 산불은 철길로도 번졌습니다. 오후 3시 45분쯤 중앙선 의성과 안동역 사이 구간에서 산불이 나 운행 중이던 열차가 멈췄습니다. 당시 탑승 중이던 승객 280명이 열차에서 내려 버스로 경주역까지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시청자 제보 영상에 생생히 담겼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와 호수에서 급하게 물을 뜨는 헬기까지 긴급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을 뿌리고 이동하는 헬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을 살포하기 위해 이동을 재촉합니다. 민가에도 불이 옮겨붙어 연기가 자욱합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의성. 산 정상에선 연기가 치솟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화재를 키우는 상황. 바람 때문에 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기 어떡합니까?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이 차에서 산불을 목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줄줄이 대기하고 시뻘건 화염은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도 확인됩니다.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연기에 시민들은 주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위에 하고 막 꽃도 난리다. 아니 지금 죽겠다. 평온할 줄 알았던 토요일 오후. 전국 곳곳이 대형 화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대형 산불이 난 지역의 주민들은 화마를 피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간이 텐트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주민들은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단성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입니다. 체육관을 간이 텐트가 가득 채웠습니다. 산청군 시천면 점동마을 등에서 화마를 피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100명가량. 1차로 대피했던 곳 근처로 산불이 번져 부랴부랴 이곳으로 왔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대피소를 옮겨 다니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닙니다. 지금 1차 피난지에 있다가 2차로 왔는데 상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힘들고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전부 다 가슴이 이제 불에 놀래가지고 너무 좀 힘든 상태에서 지금 또 밤늦게 왔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지금. 대피소는 텐트로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옆 텐트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급하게 대피하느라 옷까지만 겨우 챙겨 나왔습니다. 대피령에 따라 나오긴 했지만 불길이 자꾸 번지면서 집에까지 불이 옮겨 붙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집에 불이 붙는다든지 하면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청 산불 현장에선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산불을 끄다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요일인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서풍 계열 바람이 유입되며 기온이 크게 오르고 특히 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더해지는 영남 일부 지방은 25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영남 내륙, 제주도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고 있다며 산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과가 나오는 걸 두고 여야가 내놓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에게도 유리할 걸로 보는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내심 대통령 파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함께 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신속한 선고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일단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은 별개라면서도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탄핵 남발을 입증할 또 하나의 근거는 된다는 겁니다. 국정 테러,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또 한 총리 탄핵 심판을 통해 계엄 국무회의와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한 판단이 드러날 텐데 결론이 기각이라면 윤 대통령 사건도 그럴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할 것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엔 아무 근거 없는 정치적 판단이고 그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 사건을 더 뒤에 결론 내리는 건 헌재가 지켜온 선입 선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 역시 깬 거라며 헌재가 여당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선마저 확산하는 기류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일단 여당 쪽 입장을 들어주고 있는 거라는 기대감도 없진 않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다. 결국 남은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언제로 잡히느냐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을 고려한 야당은 어떻게든 일찍, 반대로 여당은 최대한 늦게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헌재를 둘러싼 아전인수격 해석도 탄핵 선고 날에야 마침표를 찍게 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내일 열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에서 논란이 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헌재 결정이 다른 사건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전부터 의결정족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1명 찬성 시 가결을,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을 주장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는 또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지위는 국무총리입니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모두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중 정족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인 만큼 헌재가 24일 진행할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에서 정족수 관련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정족수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등 윤 대통령 사건과 맞닿은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의 판단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사회적인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받은 글, 이른바 지라시가 난무하고 거리의 시민들도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시중에 헌재 평의 및 일정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이 떠돌았습니다. 개요와 결론까지 나누어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선고 시기와 결과를 전망했지만 사소한 것부터 오류가 발견됩니다. 글에 등장하는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과 시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기각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다는 글에 반박하는 글이 곧바로 돌기도 합니다. 작성자나 내용 모두 분명하지 않은 받은 글, 이른바 찌라시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최종 변론 이후 한 달 가까이 비공개 평의가 이어지면서 생기는 궁금증이 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언론사 정보보고나 헌재 공지를 가장한 글도 난무하고 있는데 평의 내용은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는 만큼 찌라시의 신빙성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썼는지도 모르는 찌라시가 일종의 여론전 도구처럼 이용되는 가운데 헌재 주변 인파는 눈에 띄게 들고 과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거리로 나서면서 헌재 앞은 여야 정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탄핵 선고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재가 언제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경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에서는 영장 재신청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선 당연한 판결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차장이 구속되면 다시 서버 확보에 나설 전망이었지만 불투명해진 겁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보안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넘길지 기로에 섰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재시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확대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내일부터 생깁니다. 금융당국이 지역별 대출 관리 강화를 선언하면서 은행권은 발빠르게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택 관련 대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집값 급등과 거래량 증가를 이끈 건 서울 강남 3구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사실상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현재 월별, 분기별 총량 관리에 더해 수도권은 지역별 점검까지 추가한 겁니다. 특히 강남 3구 등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은
구별로 세분화해 관리합니다. 수도권 가계대출 총량 같은 것도 모니터링 추구한다는 얘기는 은행들에 대해서 이걸 더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겠다라는.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은행권은 발빠르게 가계대출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은 건데 강남 3구 등 투기 지역에 한정하거나 서울로 범위를 넓히는 등 방식은 다양합니다. 집값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 은행들도 당연히 당국 정책하고 부정책 발맞춰서 서포트해내는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선순위 전세가 있는 집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하기로 해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갭 투자자, 외지인 등 이런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은 금융권이 스스로 일단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추가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에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 7일 배송 경쟁이 뜨겁습니다. 네이버가 배송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며 쿠팡의 총알 배송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AI 활용까지 더해지면서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자가 제품을 상자에 담아 차례차례 중앙 벨트에 올립니다. 당일 배송 준비를 마친 제품들 트럭에 실려 주문자를 향합니다. 아침에 5분 만에 저희 시스템으로 주문이 들어오고요. 저희는 현장에서의 작업은 20분 안으로 마쳐서 11시까지 구매된 고객의 주문을 다 당일 배송하고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전산화 자동화로 당일 배송이 확대되고 주 7일 배송 업체가 늘어나면서 365일 당일 배송은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주 7일 배송에 돌입한 CJ 대한통운은 일요일 주문량이 45% 늘었고 쇼핑 플랫폼인 G마켓과 11번가도 일요일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쇼핑 앱을 선보인 네이버는 당일, 다음날, 희망시간 등으로 배송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멤버십 가입자에겐 무료 환불, 반품을 가능하게 해 업계 1위 쿠팡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커머스 업체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총 거래액기 중 네이버는 쿠팡보다 5조 원 적은 약 50조, 멤버십은 약 400만 명의 차이가 있지만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또 한 가지 화두는 바로 AI 활용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제품을 검색했을 때 AI가 다양한 제품들을 추천해줍니다. 네이버는 쇼핑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AI가 제공하고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의 활동을 근거로 상품을 추천합니다. 쿠팡 역시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찾아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쇼핑이 하나의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서 AI 활용을 더 잘하는 기업이 유동 소비 시대에는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AI 기술 도입과 배송 경쟁이 맞물리면서 쿠팡이 독보적인 1인자로 군림해온 이커머스 업계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의 포유류 전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인간으로의 전파 사례도 조만간 확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인간 사이의 전파까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큰 관심은 인간 전염의 가능성입니다. 인체 감염 시 치사율이 50%를 넘는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 처음으로 포유류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나왔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사육조류는 물론 펭귄, 바다사자 같은 해양 포유류까지 감염된 경우가 나왔습니다. 전파 방식을 봐도 조류에서 소와 같은 포유류를 거쳐 인간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수십 건이었고 조류에서 직접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 사이의 전파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도 전파가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조류 인플루엔자의 더 강력한 변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간 간 전파가 쉬운 형태로 바뀔 경우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말에 우한에서 사스코비2가 인체 감염돼서 팬데믹이 될 걸 누가 알았어요?
미리 백신이나 항바이러스를 비축하고 수한 시에 빨리 백신을 연구개발 확보해서 더구나 미국에서 사람 사이에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는 생전에 유튜브에 퍼진 가짜뉴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죠.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이득을 얻는 이 사이버 레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고 김세론 씨 유족은 생전 김 씨가 연예 전문 유튜버의 거짓 주장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튜버는 자작극, 셀프 연애 등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 레커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유튜버 구제혁은 다른 사이버 레커들과 연합까지 만들어 활동하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치스러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간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서 다수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유튜버 탈덕수용소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복된 논란에 사이버 레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통한 공격이 옛날보다 훨씬 더 유효적절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 된 반면 처벌은 예전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으니까 처벌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목적인 사이버 레커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유튜브 측에서 구제혁과 카라큘라 등 일부 사이버 레커에 대해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다는 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교한 어떤 입법이라든가 규정 마련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이버 레커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 추징해 피해 회복에 사용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최근 종료된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북한의 대응은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형태의 고층 건물이 들어선 거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둘러봅니다. 평양에 새로 지은 주택 10,000가구 준공식을 앞두고 현지 지도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일 종료된 한미 연합 연습 기간 김 위원장의 유일한 공개 행보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살림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자랑할 만한 나라로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은 이번 한미 연합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담화와 논평을 통해 말폭탄을 쏟아내며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 데 주력했습니다. 훈련 일주일 전부터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을 거론하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주목할 만한 도발은 없었습니다. 훈련 첫날 서해 앞바다에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 유일한 무력 도발이었고 이마저도 북한 대내외 매체에 관련 소식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도발은 물론 김 위원장의 군사훈련 지도 모습 등을 공개하던 예년과 비교할 때 비교적 잠잠한 대응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지칭하거나 또한 직접 지칭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는 않고 이처럼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선 배경으론 무엇보다 대외 정세 변화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 북한을 거듭 핵보유국으로 거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북 정책이 검토되고 있고 또 굉장히 거친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 속 리더십이 부재한 남측의 불확실한 상황과
우리 공군의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실사격 훈련이 중지됐던 점도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은이 서해 위성발사장 전역에서 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산팔로스는 최근 촬영된 상업용 위성 사진을 근거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쪽 터널 입구와 해안 발사대, 남쪽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 확장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팔로스는 추가로 철로를 놓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다면서 이를 통해 차량이나 발사 자재가 발사장의 여러 부분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반년 만에 사라질 전망입니다. 라니냐가 단명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지구 전체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온이 더 오르고 반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2년을 보낸 이후 과학자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라니냐의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난 1월 지구의 기온은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우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La Nina would have tempered that warming slightly, but this was quite a weak La Nina. So you can barely see anything going on. 이상 고온의 충격으로 전 세계 해빙 면적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북극의 경우 평년보다 20도 이상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해빙의 면적이 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빙이 감소하면 그만큼 반사하는 태양광의 양이 줄어들어 지구온난화가 더 빨라집니다. 여기에 라니냐가 예상보다 단명해 여름이 오기 전에 소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가을에 발생한 라니냐는 3년가량 지속했습니다. Well, but there's no normal because that implies that we're just going to stay where we are, and we're not. Things are continuing to get worse. For us to stabilize global warming. 누적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폐렴으로 5주 이상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오늘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라고 의료진이 발표했습니다. 세르조 알피에리 제멜리 병원 외과 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황이 일요일 퇴원해 바티칸 거처인 산타마르타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복을 위해 최소 2달의 휴식과 재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현대미술이 국제무대에 진출했던 순간을 조명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60년 전 상파울루 비엔날레 한국관을 재현해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깁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김환기 작가의 에코 연작입니다. 김환기 작가는 1963년 열린 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명예상을 받은 뒤 8회 때는 특별전을 열어 에코 연작 9점을 포함해 모두 16점을 출품했습니다. 에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김환기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전면점화 시리즈의 태동이 되는 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환기 선생님께서 63년 이후에 뉴욕으로 이주를 하셨을 때부터 작업 양식에 변화가 있으셨는데 그 변화를 아주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창렬 작가가 출품했던 제사 연작 석점 가운데 한 점도 나왔는데 대표작이 된 물방울 시리즈가 나오기 전 단계 화풍을 볼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 명예상을 받은 이응로 작가의 구성 연작과 비엔날레 출품작과 같은 연작으로 추정되는 김종영 조각가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전환점이 된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한 전시입니다. 당시 한국관 커미셔너와 심사위원을 한 김병기 작가의 3주기를 맞아 마련됐는데 참여 작가들의 1960년대와 후반기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당시 비엔날레에는 특별전을 포함해 8명이 출품했는데 출품작은 5편밖에 모으지 못했고 비슷한 시기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아있는 작품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작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 미국 세로토가 시절의 미공개 드로잉 작품을 포함한 말년에 이르는 김병기 작가의 주요 작품 10점도 볼 수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요즘 문학에는 고흐 1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흐의 삶을 따라가는 심리학 책은 물론 재즈 음악과 함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몰입도 있게 감상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100년 전 예술가인 고흐에게 열광하는 이유,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가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공간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흔히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도슨트가 아닌 노래하는 도슨트가 미술관에서 활동했던 경력과 음악적 개인기를 살려 기획한 무대입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고흐와의 인연이 계기였습니다. 음악가로 살아가면서 삶의 좀 여러 문제점들이 다가왔을 때 우연히 읽게 된 게 반 고흐와 테오가 함께 주고받았던 서신을 통해서였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고흐의 생각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흐가 프랑스 아르레에 머물던 시기에 그린 이 그림은 고흐의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 이른바 감정의 초상화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불안한 성격의 상처투성이었던 화가의 격정적인 삶을 따라가며 심리학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을 비롯해 서점가도 고흐 일색입니다. 피해망상이라든가 또는 모성 애착 또는 모방 욕망 또는 나르시시즘 이러한 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로 이제 상처를 받다가 독립된 주체가 되는데 그때 이제 불안한 어떠한 인격이 어떻게 해서 치유받아서 자기 성장 또 성숙에 이르게 되느냐. 고통받는 예술가의 전형인 고흐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작들을 채운 미술관도 넉 달 가까이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공수해온 그림들을 통해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고 깊은 좌절을 겪었던 비운의 화가 고흐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연도마다 계속 조금씩 색채나 이런 게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 게 저는 되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변화되는 모습, 그 연도마다의 그 정신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림의 색채의 변화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의 고흐의 그 힘들었던 삶이나 그런 게 그대로 녹아 있으면서 저희가 보면서도 그때 그 시절로 들어가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게 해줘서 내년에 이제 또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아마 뭐 고흐의 생가나 삶을 좀 그림들의 실제 장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로 대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 뮤지컬도 고흐가 동생과 나눈 편지에 담긴 추억들을 서술해가는 무대입니다. 해바라기를 비롯한 작품들은 물론 화가의 암울한 정신세계가 미디어 아트 기술로 살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2차 창작물들까지 스테디셀러가 될 만큼 100년 전 화가 고흐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고 맨 처음에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느끼고 좋아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그림을 그린 전후 맥락을 보기 위해서 또 편지도 읽게 되고 또 그림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상황을 알게 되면서 와 굉장히 자기를 솔직하게 감정 드러냈구나. 화폭에 온전히 배어있는 고흐의 삶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법을 익히며 치유받고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장윤주는 톱 모델로 이름을 알린 뒤 예능과 노래, 연기에 이어 최근엔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해 화제가 됐는데요. 자신의 장점을 살릴 찰떡 캐릭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장윤주의 이야기를 김승환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발을 내딛는 한 걸음만으로도 무대를 꽉 채우는 톱모델 장윤주. 하지만 일상에선 뒷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엄마 왜 그렇게 했어? 장윤주의 모든 것이
같은 거 오늘 안무랑공 아니야? 다리가 범상치 않다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칭찬으로 시작된 모델을 향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 윤주가 키가 5cm만 더 컸어도 되게 김 빠지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우울할 때도 있었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더 진짜 깡으로 그리고 제 개성으로 막 존재감으로 밀고 붙였던 것 같아요. 신이 내린 몸매란 수식어 뒤엔 늘 몸을 예민하게 벼려온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민해져야지 어떤 옷을 걸쳐도 입었을 때 읽을 수 있거든요. 몸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정말 관찰과 그리고 임상 실험과 제 스스로를 네. 운동도 그렇고 장이라도 불러면 타야지. 이것들이 죽을라고 새끼가. 모델로 정상을 찍은 뒤 예능에서 이름을 알렸고 첫 스크린 도전에 1000만 관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그러다가 되게 재밌게 베테랑이라는 영화로 이거는 연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즐기면 재밌겠는데? 늘 술에 취해 있는 극작가로 눈도장을 찍은 세 자매가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 됐지만 여전히 인생 캐릭터를 기다립니다. 솔직하게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많은 걸 수도 있고 또 제 스스로의 기준치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좋아한 말해봐 오대용 기억나 잊지 못할 너와의 파리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와 스크린 모습과 또 다른 고요한 내면은 서정적인 선율로 어루만집니다. 청명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노래 가사를 직접 쓰고 부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조금 상반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게 좀 더 확실하게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의 정말 내면의 감성들이어서. 무대와 노래, 이 둘을 합쳐놓은 첫 뮤지컬 도전은 그래서 운명이었을까. 무대만의 에너지를 마음껏 느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대한 어떤 판타지나 그리고 뭐 동경이나 그리움 좀 그런 마음들이 늘 여전히 있더라고요. 편한 차림으로 불편한 힐은 벗고 화장은 잘 안 하는 이 자작곡 가사처럼 날 것 그대로의 얼굴로 개인 채널에서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크게 욕심은 없는데 그냥 꾸준히 나의 진짜의 모습을 좀 스스럼 없이 해 나가면 어떨까. 저의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녹이는 거. 든든한 친구인 남편, 소중한 보물 1호, 딸 리사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가장 충전되는 자칭 결혼 전도사입니다. 엄마 왜 그렇게 했어? 야 연기야. 엄마 왜 홍예인한테 찾아갔어? 이제 막 그러면서 저건 연기야. 제가 막 얘기를 하면 그냥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모델, 예능, 연기, 노래, 뮤지컬 다 해본 장윤주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하고 싶어요? 저요? 갑자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진짜 너무 멋지다. 어디서든 이렇게 막 쓰면 되니까. 작가라는 직업도 힘들겠지만 되게 매력적인 글을 잘 쓴다는 거는 너무 근사한 일이다. 약간 좀 그쪽인 것 같아요. 자신과 함께한 누군가가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장윤주의 오늘 고마운 하루는 계속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025 시즌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개막 전에 10만 명 넘는 관중이 운집해 전국 5개 구장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했는데요. 문보경이 올 시즌 1호 홈런을 친 LG가 롯데를 대파하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매표소 주변이 야구 유니폼을 입은 인파로 가득합니다. 팬들은 다시 돌아온 프로야구가 반갑기만 합니다. 5개월 정도 진짜 손꼽아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번 개막전. 부장일지 화이팅! 야구가 지금 제 거의 삶의 한 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3년 연속 개막전 매진을 기록한 5개 구장에는 역대 2위 기록인 10만 9,950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야구장을 꽉 채운 만원 관중은 신나는 응원과 함께 돌아온 야구의 계절을 만끽했습니다. 개막전에서 문보경이 올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린 LG는 롯데를 완파하고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KBO 마운드를 처음 밟은 치리노스가 6회까지 삼진 8개와 함께 2실점으로 막아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첫 타석부터 홈런 친 거는 야구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KB리그 1호 홈런이라니까 또 좀 느낌이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삼성은 키움 선발 로젠버그를 두들겨 4회까지 대거 10점을 뽑으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두산을 홈으로 불러들인 SSG는 8회 나온 오태곤의 결승 투런 홈런에 힘입어 두산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경기 초반 KT에 끌려갔지만 7회 안타 3개를 묶어 역전에 성공했고 8회 노시환의 솔로포까지 터지면서 개막전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개막전에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선수들 모두 개막전 승리를 또 오늘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는 한 점 뒤진 8회 최용우의 2타점 적시타와 한준수의 홈런포 등을 묶어 대거 8점을 뽑는 비기닝을 만들며 절대 1강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MVP 김도영이 3회 말 안타를 친 뒤 햄스트링을 다쳐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한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만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과 백승호 선수가 결국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수비수 정승현까지 3명의 선수 없이 정예 멤버로 나서는 요르단과 맞서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만전 아쉬운 무승부 이후 하루를 쉬고 다시 훈련에 나섰지만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만전에서 부상을 입은 이강인과 백승호 그리고 수비수 정승현까지 무려 3명이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소속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소집 해제를 저희가 결정하고 이제 그 선수 세 선수 제외시켜 놓고 이제 나머지 요르단 경기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강인은 다행히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아 2주 정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력 공백이 생기면서 축구대표팀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중원을 책임질 황인범이 돌아오지만 풀타임을 소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돌아왔고요. 다만 이제 황인범 선수도 충분히 저희가 클럽과 뭐 계속 소통하면서 클럽에서 원하는 시간대가 좀 있었고 김민재가 빠진 수비진도 오만전에서 조직력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을 노출했는데 정상급 공격수 알타마리가 이끄는 요르단은 위협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저도 그 당시 때 되게 막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때보다는 더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대체 선수를 뽑지 않고 요르단전을 치르기로 한 축구대표팀은 3명이 빠진 25명이 모여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오만전 무승부로 요르단과 이라크에 승점 3점 차로 쫓기게 된 홍명보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요르단과 운명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어스아워 캠페인에 YTN 남산 서울타워도 함께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어제 저녁 YTN 남산 서울타워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파리의 에펠탑 등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들이 1시간 동안 소동에 나서는 어스아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스아워 캠페인은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행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3도로 5월 상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일교차도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따뜻한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서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9도, 대구는 9.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3도, 대전이 25도, 대구는 무려 2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